그 운명의 날, 울린 전화벨 소리는 내가 62년 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를 영원히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나는 그 전화 한 통이 내가 영원히 놓쳐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느 봄날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을의 햇살은 국화꽃잎처럼 부드럽고 섬세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 박수진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규칙성 속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딸이 멀리 미국으로 시집간 지 벌써 10년. 텅 빈 집을 채우는 것은 이제 그녀 자신과 그녀가 평생 사랑해온 책들, 그리고 시간의 덮개가 묻어나는 낡은 가구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정원에 나가 시들기 시작한 국화의 마른 잎을 떼어냈다. 흙냄새와 섞인 서늘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이 작은 정원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벗이자 안식처였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그녀는 복잡한 상념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정원 일을 마치고 들어와 끓인 대추차에 달큰한 향기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낡은 소설책을 펼쳤다. 책장은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어쩐지 오늘은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20살 풋풋한 그녀와 교복을 입은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15살 남동생. 민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민호, 하나뿐인 피부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진의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가? 아마 서너 달 전. 추석 무렵이었을 것이다. 잘 지내냐는 의례적인 안부와 함께 사업이 어렵다는 푸념을 슬쩍 내비쳤던 동생. 그때 그녀는 나이도 있는데 이제 자리 잡아야지 라며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늘 그랬다. 그녀는 동생에게 따뜻한 위로보다는 날카로운 충고를 건네는 누나였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졌던 그녀와 달리 유약하고 마음이 여렸던 동생을 혹독하게 다뤄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녀 역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민호의 몫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떨쳐내려 했다. 다 큰 어른인데 제 앞가림 하나 못할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한 고요를 찢으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이 시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딸은 보통 밤 시간에 영상 통화를 걸어왔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는 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누님 되시는 박수진 선생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젊고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 저는 민호 씨가 근무하는 가온 건축사무소의 인사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 짧은 침묵이 수진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박민호 부장님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계십니다. 개인 전화나 집 전화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혹시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얼음 송곳처럼 수진의 귀에 박혔다. 일주일째 무당열근. 연락 두절, 평생 지각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민호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네, 그럴 리가요. 동생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든 수화기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저희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마지막으로 동생분과 연락하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그건 수지는 차마 몇 달 전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동생의 삶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 낯선 남자의 질문 하나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찻잔의 대추차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민호의 힘없던 목소리, 삶에 지친 표정,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느꼈던 미묘한 절망감이 뒤늦게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안 돼.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 수지는 흔들리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기 전에 그녀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옷장으로 가 가장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다져진 침착함으로 손의 떨림을 억누르며 옅은 화장을 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로 커진 동공, 지갑과 전화기만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지만 수진의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가야 한다. 내 동생이 일하던 곳으로, 그곳에 가면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 나갔다. 평생을 지켜온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던 그녀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택시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번화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수진의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들, 화려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 수진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윽고 택시가 가온 건축 사무소라는 은색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통유리로 마감된 빌딩은 차가운 지성과 위압감을 동시에 내뿜고 있었다. 민호가 매일 이런 곳으로 출근했구나.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책 먼지와 흙냄새가 배어있는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발을 들였다. 로비는 호텔처럼 넓고 쾌적했으며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떠다녔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정중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민호 부장님 일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어딘가에 내선 전화를 건 뒤 그녀는 수진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고층인 20층 버튼을 누른 엘리베이터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상승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수진의 심장은 반대로 가라앉는 듯했다. 최고 경영자 CEO 집무실 앞. 비서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그녀를 맞이해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이 공간의 주인이 가진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창밖을 내다보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오셨습니까? 남자가 돌아섰다. 김재혁 대표. 수진은 전화 목소리의 주인이 생각보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였다. 잘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과 금태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매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바로 동생의 상사이자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다. 앉으시죠. 그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진은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다. 비서가 들어와 차를 내왔지만 그녀는 찻잔을 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 김재혁은 책상을 돌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부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말은 잘 짜인 연설문처럼 건조했다.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사람에게 감정을 호소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간절함을 담아 물었다. 혹시 제 동생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김재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다.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니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결국 이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수진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자 그때까지 딱딱하기만 하던 김재혁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제가 알던 박 부장은 늘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님께서 아시는 박민호라는 사람은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김재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딱딱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궁금증, 한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댐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이야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여린 아이였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죠. 특히 집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스케치북마다 온갖 모양의 집들이 가득했죠.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민호한테 늘 모질게 굴었죠.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세상은 냉정한 곳이다. 그렇게 다그치기만 했어요.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네요.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을 때도 저는 그저 이제 밥값은 하겠구나 하고 덤덤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토록 오랫동안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녀는 그저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회한과 그리움을 토해냈다. 그 아이는 아마 평생 제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낯선 남자 앞에서. 그것도 동생의 상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자신이 창피했다.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김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하얗고 깨끗하게 다려진 손수건을 조용히 내밀었다. 수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금태 안경 너머에 그의 눈빛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딱딱한 연민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조용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을 내민 채 그녀의 눈물이 멈추기를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그 작은 침묵과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하얀 손수건,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차갑고 위압적이기만 하던 김재혁이라는 남자의 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라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아주 작은 위로의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잿빛이었고 미래는 막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김재혁 대표의 사무실을 나온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가 건넨 하얀 손수건의 온기는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닿자마자 금세 식어버리는 듯했다. 잠시나마 느꼈던 인간적인 온정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다시금 희미해졌다. 결국 동생을 찾아야 하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경찰서에 들러 실종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차적인 질문과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성인 남성의 가출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것 같으니 그쪽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찰들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에게 민호는 그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중 하나에 불과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경찰서를 나섰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녀가 직접 하면 된다. 다음 행선지는 민호가 혼자 살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오래전 민호가 이사하던 날 쥐어주며 누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와 라고 말했던 예비 열쇠가 가방 속에서 차갑게 만져졌다. 그 말을 흘려들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퀴퀴하고 정체된 공기가 확 풍겨왔다. 집 안의 풍경은 수진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평소 깔끔하고 정갈했던 동생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웠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패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급하게 빠져나간 뒤의 껍데기처럼. 집은 생기를 잃고 황량했다. 수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고 흩어진 옷들을 개기 시작했다. 동생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옷들을 만지자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러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쌓인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다. 대부분 광고지와 공과금 고지서였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편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우편물들과는 다른 재질의 창문이 달린 딱딱한 봉투 몇 개를 발견했다. 첫 번째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오 저축은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꺼내 읽었다. 대출금 연체 통지서였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어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다. 카드사의 독촉장, 캐피탈사의 채무, 불이행 예고장. 차갑고 비정한 단어들이 그녀의 눈을 어지럽혔다. 마지막 서류는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지급 명령 신청서. 민호의 작은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를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수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종이들이 힘없이 흩어졌다. 이게 뭐란 말인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나는 대체 눈알합시고 뭘 한 걸까? 몇 달 전. 마지막 통화가 지옥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누나,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때 그녀는 뭐라고 했던가? 너도 이제 네 앞가림은 해야지. 언제까지 애처럼 굴래?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기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가차없이 뿌리치고 말았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녀는 흩어진 독촉장들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늦어버린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동생이 짊어졌을 외로움과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에게로 옮겨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렀다. 같은 시각 가온 건축사무소 20층 김재혁은 넓은 사무실에서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오늘따라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다녀간 박수진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감출 수 없었던 슬픔. 강인한 척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눈빛. 그리고 동생 이야기를 하며 흘리던 눈물. 그 눈물은 그가 잊고 지낸 지 오래된 감정을 건드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슬픔을 잊기 위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차가운 성공의 갑옷 속에 가두었다. 직원의 개인사는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던 그였다. 하지만 박수진의 슬픔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직원의 가족이 겪는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흔들었다. 결국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인사팀장을 연결했다. 김 팀장, 나 김재혁입니다. 지금 내 사무실로 박민호 부장의 인사 기록 카드와
최근 3개월간의 근태 기록, 그리고 회계팀의 요청에서 급여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는 경찰 수사 협조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이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서류를 들고 온 김 팀장이 돌아가고 그의 책상 위에는 박민호라는 한 직원의 삶의 단면이 펼쳐졌다. 입사 이래로 거의 만점에 가까웠던 근무평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기록들, 그러나 서류를 넘길수록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석 달 전, 갑작스럽게 신청한 거액의 급여 가불, 최근 들어 잦아진 지각과 조퇴 기록, 그리고 한 달 전,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올렸다가 반려된 휴가 신청서까지. 김재혁은 휴가 신청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결제 서류 중 하나로 무심코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박민호는 회사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다. 지쳤다. 도와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박수진이 느꼈던 죄책감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가족으로서 동생의 고통을 몰랐고 그는 상사로서 직원의 절규를 외면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박민호를 벼랑 끝으로 내몬 방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무언가는 해야만 했다.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수진의 슬픔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동생의 오피스텔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동생의 물건을 정리하고 흔적을 더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어쩌면 이 텅 빈 공간 어딘가에 민호가 남긴 작은 실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다.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그날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일까?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김재혁 대표였다. 그는 며칠 전과 같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어쩐 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수진은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어지러운 집 안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김재혁은 집 안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사양한 채 선체로 바로 본론을 꺼냈다. 누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며칠 전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말은 수진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박 부장의 채무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기 전에 회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거나 상황이 어렵다면 회사가 직접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 부장이 돌아왔을 때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능한 경영자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배려이자 도움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수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며칠 밤낮으로 동생의 고통과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녀에게 그의 제안은 차갑고 모욕적인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문제 해결, 회사 차원, 법적 조치,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 비극이 그의 입에서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보고처럼 들렸다. 순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논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 상황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오해라니요. 제가 무엇을 오해했다는 말입니까? 수진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일었다. 대표님 같은 분이 뭘 아시겠어요? 평생 높은 곳에만 앉아 계셨으니 바닥에 내팽개쳐진 사람의 심정 같은 건 모르시겠죠. 제 동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게 다 뭐예요? 회사의 이미지가 더러워질까봐 걱정되십니까? 직원이 빚 때문에 사라졌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우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돈 몇 푼으로 제 입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맞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김재혁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공격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협상과 갈등을 겪어왔지만 이토록 원초적이고 순수한 슬픔이 담긴 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그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전달되지 못했고 차가운 오해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언어는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감성의 언어를 그는 잊은 지 오래였다. 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도 모진 말을 쏟아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돌아가 주세요. 대표님의 그 도의적인 책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제 동생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김재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단단한 갑옷에 깊은 균열이 생긴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 짧은 사과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다. 혼자 남은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더 큰 허탈감과 고독이 밀려왔다. 그녀가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의 파편이 오히려 그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놓여있던 희미한 공감의 끈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들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차가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김재혁이 떠나간 후
민호의 오피스텔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수지는 자신이 뱉어낸 말들의 무게에 짓눌려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못했다.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경찰의 연락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세상은 그녀의 슬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의 필사적인 에너지는 점차 무기력한 슬픔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서를 찾기 위해 동생의 물건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체념과도 같은 심정으로 동생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민호가 돌아오면 혹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녀는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대부분이 건축 관련 서적들이었다. 책등이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책들은 민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꿈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수지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을 꺼내 들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가 선물해준 책이었다. 무심코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끝에 종이 한 장이 걸렸다.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반듯하게 접힌 노트 종이였다. 호기심에 종이를 펼쳐든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동생의 것이 분명한 어지럽고 흔들리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편지였다. 받는 사람도 날짜도 없는 마치 허공에 흩뿌리는 독백과도 같은 글이었다. 나는 실패작이다. 평생을 무언가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쌓아 올린 것은 빚더미와 절망의 벽뿐이다. 누나에게는 언제나 짐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누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자신의 꿈, 청춘, 그리고 행복까지도. 나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는커녕 평생 걱정만 끼치는 못난 동생으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을 때조차 나는 또다시 누나를 실망시켰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나는 누나의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일 뿐이라는 것을. 어릴 적 누나와 함께 갔던 강릉 바다가 생각난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투명했던 그때.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지. 우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짓겠다고, 그 집에서 누나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놈이 되어버렸다.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차가운 파도 소리라도 들으면 이 지끈거리는 머릿속이 좀 잠잠해질까. 모든 것을 그저 파도가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쓸 힘조차 없다는 듯이. 마지막 문장의 끝은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anyway. 수진의 손에서 편지지가 떨어져 바닥으로 팔랑거렸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잠시 몸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동생은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가강 바로 소리. 그 구절이 독처럼 그녀의 뇌리로 퍼져나갔다. 눈앞에 성난 겨울 바다에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끔찍한 환영이 떠올랐다. 안 돼, 민호야. 제발. 그녀를 짓누르던 무기력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심장을 찢는 듯한 공포와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필사적인 본능이었다.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잠잠해질까? 그것은 결심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주러 가야 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을 파도에 쓸려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어야 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경찰도, 다른 누구도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그녀가 가야만 했다. 그녀는 정리하던 상자도, 입고 있던 외투도 내팽개쳤다. 지갑과 전화기만 거칠게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신발을 구겨 신는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울리고 있었다. 강릉. 그녀는 낡은 오피스텔의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한 발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동생에게 가닿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의 메아리였다. 수진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김재혁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문제 해결사로 살아왔다. 돈과 권력, 논리와 이성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그의 방식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선희는 오해받았고 그는 상처 입은 한 여인의 마음을 더욱 후벼판 무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이 성공이라는 탑이 한 인간의 순수한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박민호 부서의 팀원 중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다는 젊은 초회 대리에게 연락을 취했다. 초회 대리, 나 김재혁입니다. 혹시 박 부장님 가족분께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뭐라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묻는 겁니다.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전화에 초회 대리는 당황했지만 김재혁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 어린 무게를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박 부장님 누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시 박 부장님이 강릉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냐고 아주 다급하게 물으시더군요. 무슨 편지를 발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릉, 편지,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김재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가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의 실체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박수진, 그녀가 혼자 강릉으로 갔을 것이다. 동생이 남긴 절망의 흔적을 따라 위태로운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서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책상 위의 서류도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내팽개쳤다. 비서에게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오직 지갑과 차 키만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평생 유지해온 냉철하고 이성적인 경영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절박한 두려움과 초조함에 휩싸인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차는 밤의 고속도로를 총알처럼 내달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뒤로 사라져갔다.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상처 입고 지친 그 여자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의무도 책임감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비릿한 바다 내음이 창문을 넘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강릉이었다. 하지만 캄캄한 밤, 넓은 해안 도시 어디에서 그녀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핸들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향하는 곳, 가장 고독하고 가장 끝이라고 느껴지는 곳, 방파제. 그는 본능적으로 차를 해안도로로 몰았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해변을 따라 차를 천천히 움직이며 그는 미친 듯이 눈으로 무언가를 찾았다. 그리고 저 멀리 검은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방파제 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차를 길게 아무렇게나 세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귀를 찢을 듯한 밤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성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는 그 소리를 뚫고 위태로운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다.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분명해졌다.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방파제 끝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검은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울고 있지도 않았다. 모든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작은 어깨는 슬픔의 무게에 눌려 완전히 축 처져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세상의 끝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은 위태롭고 절망적이었다. 김재혁은 그녀의 몇 걸음 뒤에서 멈춰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은 너무나 공허했다. 힘내십시오라는 위로는 폭력적으로 들릴 것 같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말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모직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울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코트를 조용히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무게와 온기, 수지는 화들짝 놀라 굳어있던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남자의 천이 희미하게 남은 단단하고 따뜻한 코트였다. 코트에서는 비누 냄새와 섞인 낯설지만 편안한 향이 났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감각이 돌아왔다. 지독한 추위와 자신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김재혁이었다. 그는 추위 속에 셔츠 바람으로 서서 오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비난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맞아주고 있었다. 이 남자가 왜 여기에? 수진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멈춘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불빛을 마주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밤바다의 거친 울음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그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오해와 원망의 벽이 파도 소리에 씻겨나가고 있었다. 김재혁의 코트가 주는 온기는 수진의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방파제를 걸어 나왔다. 차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차가 밤에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작은 해변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다.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낮은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바깥의 성난 파도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안전하고 따뜻한 세계였다. 김재혁은 그녀에게 뜨거운 생강차를 주문해 주었다. 떨리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찻잔이 쥐어지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한참 동안 찻잔의 온기만을 느끼고 있던 수진을 향해 김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딱딱함이 모두 사라진 채 낮고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 방식이 서툴고 무례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랬나 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함께 진솔한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닫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스르르 풀렸다. 그녀는 동생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모진 말들이 동생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늘 민호가 강해지길 바랐어요.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랐죠. 그래서 더 채찍질하고 더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 욕심이고 오만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충고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다. 남편을 잃고 딸을 떠나보낸 뒤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었던 시간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동안 김재혁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제 아내는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텅 빈 제 삶을 가득 채워주던 유일한 빛이었죠.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날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성공은 그에게 마취제와도 같았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도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일이라는 성벽 뒤로 도망친 패배자일 뿐이죠. 저 역시 외로움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성공한 CEO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저 상실의 아픔과 외로움을 아는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연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동이 트는 바다를 보았다.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절망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항구 근처의 어시장으로 향했다.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사람이 찾아들 곳
몸은 고되지만 복잡한 생각 없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곳. 그곳이라면 민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민호의 사진을 들고 시장의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이 가득한 시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력 덩어리 같았다. 몇 번의 허탕 끝에 낡은 건어물 가게의 한 노인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 이 양반 알지. 말수는 없는데 일은 참 성실하게 하더구먼. 한 달 전쯤부터 저쪽 오징어 덕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닷바람에 수백 마리의 오징어가 하얗게 마르고 있는 덕장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 민호가 있었다.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검게 변했고 몸은 더 말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오징어를 널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 표정은 수진이 지난 몇 년간 보아왔던 어떤 표정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수진은 김재혁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혼자서 동생에게 다가갔다. 모래를 밟는 그녀의 발소리에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의 놀람, 부끄러움, 안도,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수진은 동생을 다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상처투성이인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평생 해주지 못했던 그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다. 민호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누나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호의 단단했던 무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수십 년간 쌓여왔던 오해와 원망, 미안함과 사랑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강릉에 짠 바닷바람 속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민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고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은 당장 집으로 가자고 그를 다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그의 삶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릉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절망의 끝을 보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다. 옆에서 조용히 운전하고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강릉에서의 이 길고 긴 하루가 그들 각자의 삶과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강릉에서 돌아온 후 서울의 일상은 이전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동생이 안전하다는 안도감은 수진의 마음에 오랜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어색한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필사적인 수색의 동반자였던 김재혁과의 관계가 이제는 불분명한 안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의 상사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직원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대체 무슨 사이란 말인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김재혁이라는 이름에 수진의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내려앉았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 첫 연락이었다. 여보세요. 박수진입니다. 나 김재혁입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릉에서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무리라는 단어는 지극히 그답게 사무적이었지만 수지는 그 안에 담긴 서툰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민호의 안부 같은 평범한 대화만이 오갔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데이트라는 행위에 마치 처음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은 웃는 모습이 참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김재혁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릉의 그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옛날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김광석의 노래였는데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던진 작은 화두는 굳게 닫혀있던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일이 아닌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재혁은 건축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일벌레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래된 시집과 흑백 영화를 좋아했다. 수지는 평생 책만 파고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젊은 시절에는 산악회 활동을 할 만큼 활달한 면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숨겨진 명문장을 찾아내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날의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그것은 젊은 연인들의 열정적인 만남과는 달랐다. 가을날의 오후 햇살처럼 느리고 따뜻하게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었다. 어느 주말 그는 그녀를 서울숲으로 데려갔다.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잎이 카페처럼 깔린 길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좋아했던 꽃, 함께 걷던 이 길. 그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수지는 질투심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사람의 과거는 현재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수진이 그를 인사동의 헌책방 골목으로 이끌었다. 책 먼지 쌓인 좁은 골목을 누비며 그녀는 자신이 편집했던 책들과 좋아했던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첨단 건축물의 도면만을 보던 김재혁은 세월의 덮개가 묻어나는 낡은 책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책을 설명할 때 반짝이던 눈빛을 몰래 자신의 마음에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수지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냈다. 그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보았다. 교복 입은 민호와 앳된 수진의 모습. 그는 비로소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와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보답이라도 하듯 삐걱거리던 그녀의 집 현관문을 말없이 고쳐주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행동에 수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의 로맨스는 거창한 고백이나 화려한 선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그녀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그가 무심코 열어주는 차문, 함께 영화를 보다 동시에 터뜨리는 웃음,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편안한 시선. 수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에 놀랐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주책이라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다. 김재혁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야근과 주말 근무로 가득 찼던 그의 스케줄에 박수진과의 산책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났다. 흑백 사진 같던 그의 일상에 그녀라는 존재가 따뜻한 색채를 입히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어색한 간격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긴 겨울을 지나 늦게 찾아온 인생의 가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잔잔한 호수 위로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듯 예기치 못한 파문들이 일기 시작했다. 세상은 노년의 사랑에 생각보다 너그럽지 않았다. 변화는 미국에 있는 딸과의 영상 통화에서 시작되었다. 수지는 큰 용기를 내어 김재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딸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내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혹시라도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서두르지 마. 응. 딸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라는 말은 수진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행복을 꿈꾸기엔 너무 늦어버린 나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 같아. 그녀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김재형 역시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정시 퇴근이 잦아지고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비치자 회사 안에서는 조용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대표님,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 듣자 하니 만나는 분이 있다던데. 박민호 부장 누님이라지. 호기심 어린 속삭임들은 때로 날카로운 편견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수십 년의 경험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외부의 시선들은 그들 각자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지는 내가 주책을 부리는 걸까? 이 행복이 과연 내 것일까 하는 의구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김재혁은 평생 타인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시선들이 수진에게 상처가 될까봐 처음으로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김재혁이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늘 입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정원용 장갑과 모종삽, 그리고 이름 모를 꽃 모종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수진에게 그가 툭 무심한 듯 말했다. 날이 좋았어. 묵혀둔 정원을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만의 정원을 가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원을 엿볼 필요도 없고 우리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게 할 필요도 없지요. 그의 말은 정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었다.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둘만의 세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수진의 정원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 김재혁은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수진은 그의 곁에서 웃으며 흙을 골랐다.
그의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 가장 로맨틱한 고백으로 다가왔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지고 마치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처럼 그 자리에 새로운 꽃 모종들이 하나씩 심겼다. 마치 그들의 관계 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들처럼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불안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고 가꾸는 행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정원 일을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내 동생이라는 이름. 민호였다. 누나, 잘 지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강릉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밝고 힘이 있었다. 그는 초의 대리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전화기 너머에 있을 김재혁을 향해 말했다.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그리고 그는 수진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래서 더 가슴 저린 말을 꺼냈다. 누나,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제발 누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행복해야 해. 이건 내 진심이야. 동생의 그 한마디. 그것은 수진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구원의 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김재혁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처음으로 맞닿은 손이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떨림을 잠재우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말없이 마주 웃어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자신들이 함께 일군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평화와 충만함만이 그들을 감쌌다. 이제 막 씨앗을 심은 정원. 그들은 앞으로 피어날 꽃들을 함께 기다려줄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또 한 번의 계절을 실어 날랐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수진의 정원에는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작년 가을,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가꾸었던 정원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화사한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노란 수선화와 보랏빛 튤립, 하얀 데이지가 봄바람에 맞춰 부드럽게 춤을 추었다. 수진과 김재혁의 시간도 그 정원을 꼭 닮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으로 타오르기보다 봄볕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풍겼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늘 그랬듯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진은 무릎에 담요를 덮고 책을 읽고 있었고, 김재혁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말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세상 가장 편안하고 충만한 공기가 흘렀다. 이따금씩 서로를 향해 짓는 옅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이제 강릉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틈틈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지는 더 이상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가 아니라 묵묵히 그의 삶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참 동안 스케치에 몰두하던 김재혁이 조용히 그녀에게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작지만 우아한 유리 온실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투명한 지붕,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온갖 화초들로 가득한 공간. 이게 뭐예요? 수진의 물음에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겨울에도 당신이 봄을 잃지 않았으면 해서요. 언제나 따뜻한 곳에서 꽃을 볼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작은 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사랑 고백이었다. 평생을 바쳐 공간을 설계해온 한 남자가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을 약속하고 있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 한쪽 구석에는 정말로 그림 같은 유리 온실이 들어섰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성격이자 세상의 어떤 추위와 바람도 막아줄 견고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해 가을이 시작될 무렵 2사람은 갓 지어진 온실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색색의 가을 꽃들이 유리창 너머로 온실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김재혁은 따뜻한 찻잔을 든 수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주름진 2개의 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서로의 눈 속에서 지나온 삶의 모든 회한과 슬픔이 치유되고 남아있는 날들에 대한 고요한 행복과 감사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봄이 왔다. 그들의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진짜 봄이. 우리네 인생 참 기적 같지 않나요? 여러분, 수진 씨의 정원처럼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춥고 황량한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기만 한다면 따뜻한 봄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어느 봄날을 놓쳐버렸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차마 붙잡지 못하고 망설였던 기회는 없으셨나요? 수진 씨와 재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봄은 결코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과 함께 매주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